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남창섭 해사산업기술과장님,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상무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님, HD현대 사모중공업 이준혁 전무님, 한국성급 영규진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합토론 자장을 맡은 해양수산개발원 황진혜입니다. 우리 발표까지 진행을 수고해 주신 신영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명례 2차 세미나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 경쟁과 한국형 10서 법안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상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다니고 듣고 참가하는 편인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해운조선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검토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발표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저를 빼고 세 분의 발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어떤 방향을 모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문제의식과 방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상기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보면은 네 명이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세계 주요국은 해운조선을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제도적으로 이제 육성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모든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운조선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 이제 특별한 계속 있는 법률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정도에 있지 특별한 위기 의식은 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지금 현재 나아간다는 거고,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떤 위기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여건 상황에서 새롭고 특별한 정책은 아직까지 좀 구체화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해운조선은 민간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막혀놓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좀 두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고 정부 정책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집니다. 민간에 그대로 뒀을 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쟁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국가 안보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대책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오늘 행사의 제목도 한국형 10서 법안의 어떤 방향인데, 한국형 10서 법률을 이제 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양정수 박사님과 이제 유진호 박사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들어간 내용은 저도 그렇고 이제 또 이동해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해운 부분의 문제점, 금융의 문제점을 각각 이야기를 하고 그걸 종합하는 대책이 이제 한국형 10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법률의 공통적인 내용, 우리의 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이제 지금부터 가지고자 합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소개가 있었지만은 지금 저 좌우로 이제 5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미 소개는 이제 돼서 제가 별도 소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제 5시에 마쳐야 되고 지금 16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분 이상 달라고 하는 분도 좀 있었는데 10분은 좀 많은 것 같고요. 5분 이상, 10분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순서는 우리 이제 한국해운협회에서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성급 쪽에 이제 성급이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우리 남 과장님은 마지막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제 세미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표 듣고 토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공통적인 질문을 한 자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세계 해운 조선 어떤 변화, 국내 여건 이런 걸 종합을 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해운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 지속 가능한 발전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한다라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좀 공통적인 질문이니까 각 개인들께서 패널께서 이야기하실 때 먼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상무님께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해운 쪽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해운 산업이 안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운협회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0분 이하인데 7, 8분 정도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첫 질문부터 아주 세게 나오시는 네, 해운협회 이철중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 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했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 약 5% 이내에 갖고 있는 그런 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3, 4가 이제 우리나라 한 전체 선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에서 좀 다르다고 하겠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이런 자본력이라든지 규모의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또한 다른 나라처럼 여러 가지 S&P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거래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간 포트폴리오가 너무 운임 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극복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하신 한국형 14번이 나온 것 같고, 저희도 전략안보 상선대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에 전략안보 상선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하신 패널 발표자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양 박사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운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가지고 국가 안보의 핵심 그런 강조했고, 그다음에 정책의 미흡함이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당위성 이게 분명히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전략 산업으로서 회사 산업의 위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한일 또 한미 이런 데 동맹 국가의 조선 해운 협력 이런 부분에 발생하는 그런 제약과 전략 협력 모델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 남아있다는 진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주 장고라든지 국내외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 원가 측면에서 현황 데이터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 박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어쩌면 상당히 우리 구조를 명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첨언하자면 어떤 보완된 로드맵을 만들자 하는 거에 있어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재원 조성을 또 중소선사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그 안에 좀 담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ESG 경영이 결국은 필수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실질적인 인센티브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해운조선, 화주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물류기업이 함께 동참하는 통합 생태계 구축이 저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 박사님이 지금 발표하신 그 조선 해운 안보 입법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주요 정책들의 국가 다른 나라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 박사님하고 유 박사님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해사안전 국가안보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운조선업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규정하는 어떤 근거 입법을 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또한 범용 핵심 선단의 구축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소조선산업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국가 필선박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안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굳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심사 장치라든지 제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 인력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인센티브 제도들을 도입해서 교육 투자 부분을 우리 가져가자. 그다음에 국제 공조에 대한 부분을 아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현장 네트워크의 강화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동희 박사님이 좀 미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원화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100% 내수 매출 구조를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달러 변동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정산 스킴에 있어서 이게 핵심인데 공기업들의 운임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미 LNG 구매 계약이 달러 기반으로 돼 있고 장기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연료 가격 역시 국제시장에서 달러 가격과 연동되고 연료 부담은 이제 5%에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면 거의 30%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원화 운임 지급이 오히려 선사에게 이중 환해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안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범적 사업으로 접근하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계를 원화 운임이 아닌 달러 운임으로 하고 원화 파이낸싱 구조로 좀 가보자. 그래서 가스공사의 같은 경우에 약 LNG선 많은 선박 중에 한 두세 척이라도 우리가 국내 SPC에서 원화 조달에 대한 달러 전환을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하면은 크게 전차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바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인 원화 운임 시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의 리스크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예비 타성 조사에서 부결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현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가야 될 것이고 또 기재부에 대한 조세 감면 축소 그런 기조 속에서 연 5,800원에 되는 그 세제 혜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제조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건설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적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사, 지자체, 해진공이 출자해가지고 먼저 작게 시작하고 어떤 조세리스 제도가 도입하거나 다른 성과 그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기여하는 부분을 갔으면 좋겠고 동시에 한국성급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등도 결합해서 이런 신용 보증을 해서 RG 발급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발표자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상선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상선대는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만으로 어떤 유사시 안보 화물을 국민경제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수송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상선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류 안보 위기에 그런 상시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상시 위기관리 수단으로 전략상선대 도입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기능, 안보 기능, 그다음에 클러스터, 데이터, 인력 양성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선원들의 징발까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내 패키지들을 도입해가지고 국내 발주를 유입하고 중소조선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조 보조금이라든지 해운 관련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어떤 기금 등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같이 금융제도가 여기에 포함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까지도 올라가고 여기에 조선, 해운, 그다음에 기자재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11월 중 이 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유준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척수나 수준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에 필요한 그 물량들에 대한 기준 척수를 우리가 산정하고 조다 운영 법제, 그다음에 경제 효과까지 포함해서 전주기적 정책 패키지를 한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략 상선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좀 설명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략 상선대가 이제 기존의 국가 필수 선박을 이제 상당히 보완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별성 있는 부분인가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좀 되면은 말씀을 지금 말고 나중에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우리 이동희 센터장님은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출중 상무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약간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조세디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제안했다가 이제 성사가 되지 못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화금융에 대해서 이제 그 달러의 운임 베이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마지막에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했다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운 쪽에 우리 이철중 상무님 1차 그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조선 쪽에 우리 정석주 전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조선 시항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그 궁금함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LNG 선박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건조를 하고, 그다음 컨테이너, 탱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세 가지 선종이 전반적으로 공급 가능이거든요. 이제 LNG는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는 공급 가능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하고 대책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역시 우리 조선이 안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 해양플랜트 대표 정수조 전무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 질문 사안에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챌린지하다, 미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현재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대답은 섣불리 가능하다라고는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해운업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산업이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정책 없으시면 사실은 이제까지 발전을 할 수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지금 시기가 조선을 처음 하던 시기하고 거의 양상이 비슷해진다라는 시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선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음만을 뛰는 시기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중국의 예를, 우리가 중국이 기존에는 뭐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법률을 통해서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입니다. 아주 일관되게 오랜 동안. 물론 이제 정부 체제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은 있으나 어쨌거나 그런 점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조선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런 시각은 안 가져봤는데, 제가 볼 때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이게 민영을 중심으로 한 소형, 중소형 조선소는 그냥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 노동비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시장에 잠입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대형 고부가 선박을 건조하는 대형 선박들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고도의 기술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춰가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모두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요인은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소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우리 대형 존소도 사실은 아까도 도표에서 보셨겠지만 LNG를 제외한 모든 선종에서 건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앞선다 그럴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해양과 조선과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24년도에 이제 이제 민영존수와 국영존수 전체 건조 척수를 보면 한 1,000척이 넘는데 민영조선소, 주로 이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민영조선소의 지방에 소재한 중국의 조선소가 거의 600척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가 건조하는 게 한 200여 척, 많이 건조할 때 250척인데 도저히 우리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125년 전에 영국이 최초로 달성한 그 시장 점유율 1회로 중국이 달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대비 한 47% 선박 발주가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조선, 물론 이제 발주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국 조선소가 잔량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테이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중형 조선소를 포함해서 대형 조선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바를 분명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경쟁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도 사실 해운과 조선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러한 점을 조금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해운 서비스 산업이고 조선 산업은 이제 노동 집약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사실 물론 발표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이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이에 대한 입법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물론 이제 무역 갈등이나 분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국 안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CSIS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명함에 이렇게 써요. Economic Security. 그러니까 Economic Security가 National Security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LNG, LPG, 첨단 선박에 대한 조선업계가 아니면 조선소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해운 산업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전략 상선대 확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전략 상선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국내 건조 의무화를 시켜야 해운 우리 중소 조선사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과거와는 달리 해운과 조선, 특히 이제 해운도 지금 아까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을 끌어들인 여러 방법이 루트가 단순하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소도 만약에 또 한 번 위기가 도래하면 아마 추정컨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조선과 해운이 좀 더 협력을 하고 관련되는 산업인 금융과 화주들이 포함된 어떤 전략적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발표하신 세 분들, 네 분들 그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어떻게 맞추고 가야 될 어떤 그걸 조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십석 법안 이런 것들은 거의 시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위기는 이제 다 같이 공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십서 법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조선의 협력, 이 속에 이제 화주와 이제 금융이 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해운조선의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언제나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성급에서 영규진 실장님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급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과 외국의 조선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좀 생각,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조선과 중국 조선을 좀 많이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뭐 이제 가격의 문제 외에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이제 뒤처졌다, 그 동등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지금 현재 특별 대책 법률이 필요하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소 경쟁력 강화, 특히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기자재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선급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선급의 역할도 같이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죠.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KR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중요한 소중한 자리에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하려고 또 나름 준비를 했는데요. 충분히 전달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함축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우리 한국 조선업이 새롭게 조명받는 이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매일매일 바다 건너 중국 조선소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제 많이 접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중국 뉴스를 접하는데 한번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영상 1분 한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 조선소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만 정리한 겁니다. 네, 이거 점유율 얘기고요. 점유율은 워낙 잘 아시는 거라서 작년에 뭐 70%까지 더 넘었다가 최근 주춤해서 60%죠. 홍리조선소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홍리조선 STX 딸인 조선소였는데요. 네. 10대 조선소고. 예, 후동중화가 이렇게 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거 중국 언론입니다. 스마트 조선소에 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도 없다. 24시간 그들이 원하면 풍부한 노동력으로 24시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은 뉴스죠. 예. 미국의 제재가 1년 유예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잠깐 뉴스 몇 개를 봤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 뉴스와 우리 국내 뉴스, 해외 뉴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골랐는데 유쾌한 뉴스는 아니죠.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그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 성급의 도면실장인데 중국 조선소 현황을 어떻게 잘 알까요? 한국 성급에서 도면실장 업무를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10년 동안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떤 선종들, 특수한 선종들의 도면이 저희 도면실로 이제 접수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한 10년 전부터 벌크 캐리어 도면이 한국 성급에 승인이 안 들어와요. 좀 지나니까 이제 탱커 도면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뭐 PCTC 한동안 사라졌죠. PCTC 한국에 사라지고 아스파트 캐리어 이런 선박들이 사라지고 LNG나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에 치중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빨간불이라고 혼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에 관심을 좀 가졌고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이제 중국 조선소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한국 성급의 신조 물량이 중국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중국 조선소에 접할 기회가 많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접한 것을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조선소의 규모가 어떨까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 조선소와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빅3 조선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개 조선소가 있죠. 얼마 전에 미포하고 중공업이 합병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중형 조선소가 뭐 HJ 뭐 K 등등 해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개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조선소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그럼 그 정도 조선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톤수 한 1000톤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진 조선소 그룹이 190개입니다. 190개. 이 그룹 안에는 또 개별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조선소가 240개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리 빅3, 5 조선소에서 연간 약 200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중국이 CSSC하고 CSIC 그룹이 합병했죠, 올해. 그 합병한 그 그룹 내에서 그 공용 조선소가 탄생을 했죠. 그 그룹에서만 약 연간 200척, 900만 톤 CGT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 한 그룹이 세계 신조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죠. 인력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이슈인데 인력. 제일 걱정이죠. 한국 조선소의 제일 큰 문제는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시죠?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인력이. 현재 한국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뭐 챗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 10년의 한 절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연평균에 12,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고요. 2027년이 되면 13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요. 고숙련자, 특히 우리 용접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탈조선을 해가지고 건설 분야로 이동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근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조선업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좀 정반대로 중국의 다른 건설 분야의 그 산업이 어렵어지다 보니까 그 건설 분야에 있는 인력이 조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 조선공학과 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플로아의 김현수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 대학 조선공학과 21개가 있고요. 그 21개 조선공학과의 졸업생들은 조선소 취업하는 게 희망입니다. 제가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기세. 제가 중국 조선소의 CTO나 뭐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선업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두려운 거는 기세입니다. 기세, 자부심.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하고 많이 다르고요. 세 번째 화두는 선박, 우리 신조하는 그 선종의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가 중국은 다양합니다. LNG까지도 중국이 합니다.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벌크와 탱커가 사라진 한국 조선소, LNG까지 건조하는 중국 조선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간결하겠네요. LNG를 불과 2021년, 22년에 불과 몇 척 정도 건조했죠. 푸동 중화에서만. 근데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개 조선소에서 98척을 이미 건조하고 있거나 발주한 상태예요. LNG까지 우리가 패권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LNG 선박이나 대형 컨테이너 선박만 건조한다고 이 조선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벌크 캐리어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벌크 캐리어가 35% 정도 돼요. 근데 그 벌크 캐리어가 중국이 지금 올해 발주한 게 760여 척이 됩니다. 전 세계 벌크를 중국이 전부 다 저는 건조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소 단 한 척 있더라고요. 한 척. 어느 조선소인지 모르겠어요. 클락슨 데이터에 한 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65%고 나머지 35%는 일본이 짓고 있더라고요. 성과 차이는 여전할 텐데 일본은 어떻게 벌크를 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종의 다양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법 추진도 하고 범용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과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과 얘기는 그만하고요. 시간 있고 품질.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많은 조선소가 엄청난 선박을 건조하는데 품질이 어떨까? 저희 KR의 중국 본부에 6개의 신주 지부가 있는데 그 신주 지부에 우리 검사원들과 제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저께. 당신들이 직접 검사하면서 느낀 선박의 품질이 한국과 어떻소?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약간 디테일이 떨어집니다라고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이 앞선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강점이 아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위협적인 거는 건조 기간입니다. 납기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물론 그 엄청나게 뭐 자동화가 됐거나 기술 혁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해 전술 중국은 잠이 없다. 24시간 원하면 계속 풀가동하는 게 있고요. PCTC 선박 하나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어떤 조선소가 그 시리즈 선박을 건조하는데 처음에 16.5개월 걸리더라고요. 워커맨스에서 딜리버리까지. 한 척 한 척 지금 점점 줄어요. 어제 제가 전화해 보니까 13.5개월에 끊었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시점이 저희 한국조선해운업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 협력 또 소통 이런 걸 해서 다시 우리 조선해운업이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 의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선협회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끝에 좀 지금 하실랍니까? 지금 하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뭐. 예, 제가 아까 서두에 공동 요청 질문에서 지속 가능하느냐 정부 지원 없이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챌린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정부와 산업계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고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으로 이제까지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법 제정하고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산업통상부하고 이제 해수부가 같이 부분을 만들어서 연구개발 제조까지는 산업부,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해수부가 있는데 그런 협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협업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해운조선하고 어떻게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좀 공식적인 어떤 양업계가 만나는 협의체는 사실 없습니다. 우선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만남의 장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당장의 중형선사나 중형존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발주나 금융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공동 연구나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반자 의식이 생겨야 국내에도 발주도 할 수 있고 국내 선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운의 어떤 선박 운송 능력이나 우리 조선의 어떤 선박 건조 능력이 줄어들면 결국은 내셔널 시큐리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어떤 이슈이니까 양업계뿐만 아니라 뭐 정부,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연히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해운조선 양업계의 어떤 협력,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좀 필요하다.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해운조선 우리가 상생 협력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동안에는 좀 막연하게 이제 만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제 해운조선에서의 어떤 정보의 교류, 그다음에 인력의 교류,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거래, 이제 서로 발주하고 이제 선박을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그다음에 기술 이런 측면에서 뭐 몇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좀 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우리 현대 사모중공업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차이, 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별 어떤 그 조선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중국에 대한 그 실제적인 또 한국에서 느끼는 중국 조선소의 어떤 그 뭐 첨단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실감을 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뭐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D 현대사무중공업 이준혁 전무님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HD 현대사무 이준혁 전무입니다. 오늘 아까 영규진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조선소의 경쟁력, 그리고 저희가 중국 조선소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좀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또 그 파워포인트 자료 부탁드릴까요? 그 저희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넘어가고요. 오른쪽 이제 왼쪽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24년도 9월달하고 25년 9월달 1년 만에 저희 그 수주가 한 34% 줄었고 금액도 37%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가 호황이었다면 올해는 중국 슬롯이 열리면서 수주량과 수주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소의 그 수주가 잠깐 늘어난 거는 환경 규제 강화나 에너지 무기화 이런 두 가지지 전반적인 공급과 사이클 때문에 대호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 이런 친환경 내재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하시는데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정부 자료인데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턱밑이 아니라 머리 꼭대기까지 넘어섰고요. 지금 뭐 공급량 측면에서 건조량은 벌써 25년부터 역전당했고,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이 핵심인 LNG선이 중국 수주 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염려스럽고, 즉 중국이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고 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느냐? 조선업이 이제 불황이면서 핵심 인력들은 다 떠났고요.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메꾸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의 숙련도가 참 3년 이하로서 저하되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저희한 우려스럽고요. 이 수치는 뭐 잘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희 CSC하고 저희 HD 현대그룹 매출 차이 한번 보시면 CSC가 71조, 저희가 25조. 저희가 그래도 HD가 국내 조선사에서는 탑인데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 중국에 있는 양지장 민간 조선소가 영업이익이 28%, 실제로는 30% 이상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중국이 조선업을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2015년부터 25년까지 10년 동안 한 2배 이상 선봉량이 늘어났다면 LNG사는 중국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한국은 10년 동안 별 차이가 없는데 중국은 10년 만에 6배 이상 수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짓고 있는 크루즈선 중국 잘 짓고 있습니다. 2번째 호선까지. LNG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싹 다 가져가가지고 경쟁력 있게 짓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 조선소는 2019년에 이런 대형 안전사고, 아직 중국은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 디테일이 떨어진다, 저렇게 블록이 저렇게 대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는 중국 조선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중국 조선소는 어떠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 장난조선소에서 저희가 짓고 있는 LNG선 마크3 타입을 동일하게 짓는 모습입니다. 뭐 저희도 잘 짓고 있지만 중국도 납기 문제, 품질 문제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화 장비 그대로 들고 가서 저렇게 LNG선 화물창을 경쟁력 있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뭐 100이라면 110을 바로 가져간다는 게 중국의 핵심이고요. 설계에서 디지털 트윈도, 그 다음에 자동화 장비 관련해서 저희보다 더
빠르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짓던 크루즈선도 두 번째까지 잘 짓고 있는데, 크루즈선의 핵심은 박판이기 때문에 레이저 용접과 레이저 절단이 필요한데, 대규모 시설 투자를 정부 도움으로 저렇게 핵심 라인들을 자동화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 조선소는 감히 엄두도 못할 자동화 재원을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조선소가 저렇게 각종 라인들을 풀리 자동화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중국이 달래 인건비 때문에 차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화 설비 때문에 저희보다 경쟁력이 앞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거죠. 저렇게 파이프라인도 사람의 개입 없이 파이프를 입고부터 절단하고 밴딩하고 용접하는 거를 다 일관해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 투자는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들 텐데 ROI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게 좀 가장 큰 임팩트고요. 저희가 국내 조선소 중에 협동 로봇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조선소인데 중국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쓰는 저 비전 센서 같은 비싼 장비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용접 품질을 좀 기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우려감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저런 로봇 업체에도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업체를 중국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로봇을 조선소가 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쓰게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두렵고 또 어렵다는 점이고요. 다 중국 동영상입니다.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IT 발전 속도도 무심하지 못하고, 이게 도장 분야도 저렇게 사람이 도장하지 않고 로봇으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뿐만 아니라 섬체 외판은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 사람이 스프레이로 뿌리고 있는데 저렇게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 짧게 중국 조선소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 조선소는 뭐 할 거냐? 사실은 디지털 전환하고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디자인, 요 세 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정부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드론 서비스를 통해서 야드를 이제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AI 베이스로 적지 공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AI를 기술을 접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정부 도움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캐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중국 정부 같은 게 더 앞서고 나가는 거를 어떻게든 조선업에서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협동 로봇인데요.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지만 사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개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저 중요한 건 품질이죠.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협동 로봇을 이렇게 이동용 로봇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거 국책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의 도움입니다. 이런 도움들을 조선소에 주시고 더 나아가선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센터, 즉 자동화라는 게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실증센터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조선업에 넣는다면 어떻게든 조선업이 중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인 이 조선업, 유관업 밸류체인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미일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각자 조선업, 해운업, 정부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조선업, 해운업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밸류체인을 확장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오늘도 핵심이지만 법원하고 재원하고 조세 혜택이 법률적으로 좀 제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의 핵심이 기자재 문제를 오늘 얘기를 안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에 들어가는 조그만 위에 있는 전등 같은 것도 사실은 큰 배나 작은 배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작은 배가 이제 수주가 안 돼서 중국으로 갔을 때 전등을 못 단다, 전등을 안 만든다, 기자재 업체에서 못 만든다 하면 큰 배에서도
그 전등을 수입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큰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계속 가려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전략적 도움을 받아서 기자재 업체까지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 밸류 체인이 구성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놀랍기도 하고 이 좀 충격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저는 그냥 디자인으로 들었는데 디지털 전환, 자동화, 인공지능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자제품 백색 가전이 중국 것보다 다 좋은데 인공지능 AI가 결합이 되면은 우리나라 게 가격이나 품질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중국 것보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 일부분들이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부담을 갖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무슨 토론에 나오면서 말씀하실 내용을 좀 준비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패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좀 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공통적인 질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형 10서 법안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발표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미 우리가 5시를 넘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훌륭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맥넷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네 분 주제 발표해 주신 박사님 네 분들, 우리 조선 해운, 조선 기자재, 회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 의식 진단과 또 여러 가지 제언들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패널 토론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고견 여러 가지 또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신 것들을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미천한 과정에 불과해서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랑 해수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힘 닿는 것 제가 듣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제 소관인 밖의 것들은 돌아가서도 우리 관련 부서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관련해서 제 과 이름이 회사산업기술과입니다. 회사산업기술과. 그래서 오늘 회사산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지금 발표나 토론 과정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회사산업이 어디 특별히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해운, 조선 기자재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회사산업기술과는 과 이름이 회사산업 지원과, 회사산업진흥과 이런 과였다면 제가 벌써 10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었는데 회사산업기술과는 사실 그와 약간 반대로 회사산업 특히 이제 선박에 관련되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진흥하기보다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주로 그런 규제 업무를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IMO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 중립 규제와 더불어서 친환경 선박법도 제정되고 그런 업무를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규제 업무뿐만 아니라 진흥 쪽 업무도 사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선박법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개발 건조 이런 것들은 산업부가 위주로 담당을 하지만 우리 해수부 또 특히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급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을 진흥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 또 실례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제가 또 산업부랑 또 뭐라 할까봐 저희가 조선 기자재를 안 하고 선박 기자재라고 하는데요. 선박 기자재의 어떤 업체들을 어떤 그 국제 표준, 어떤 국제 인증을 받고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사업을 한 30억 원 규모로 처음으로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중에 한 15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가지고 각 기업당 한 2억 원씩 지원하면서 어떤 유럽의 뭐 CE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수출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우리 그 전통 선종에 대한 어떤 국내 건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조선 또 조선 기자재도 타격을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유관 업체들, 유관 산업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런 국면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필수 선박의 지정, 필수 선대의 지정, 또 국가 기관 화물을 어떤 그 국적 선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별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논의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도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우리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뭐 중기부 또 국회까지 같이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 토론의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발현되고 공론화되고 이런 것들이 국회 정부 관계자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오늘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10서 법안 추진하는 거죠. 그 법안의 성격상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산업기술과라는 과가 하기에는 좀 벅찬 과 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아이템을 딴 데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우리 과장님이 꼭 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는 이제 그 민간에서는 정부 정책의 주요 파트는 우리는 과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이 거의 다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과장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 문턱을 좀 넘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해주신 남창섭 회사산업기술과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패널 중에 유일하게 박수 받았어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을 좀 갖고 하여간 그 해운조선이 그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이제 우리 국가 안보, 국가 경제의 이제 필수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느끼는데 우리 바깥에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법률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형 10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좀 지원을 하고 탄탄하게 이제 그 성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행태로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십니다. 많은 기대를 좀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길 다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그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질문하기에는 눈치가 좀 보일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분 혹시 있나요? 그 뭐 가신 것 같네요.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 우리가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뭐 저도 발표를 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다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답변이 꼭 필요한 아까 우리 이동혜 박사님께는 구체적인 좀 질문이 오고 해서 한 1, 2분 내로 그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1분도 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저기 먼저 우리 공제조합 관련 문제는 참 오래된 우리 그 중소조선소 지원 문제인데
진짜 뭐 오래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0서 법안이 대부분 보면 뭐 우리 국민 성장 펀드도 150조, 뭐 요즘 조 단위가 워낙 흔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기금에서 사용 계획을 좀 넣어주면 이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서 법안에서도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업체들이 다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텍스리스는 지난번에 뭐 이 경제성이 좀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설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 될 텐데 일본을 보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이 되게 촘촘하게 톤세 하죠. 그다음에 졸코, 텍스리스 하죠. 압축 기장 하죠. 뭐 사고 팔고 재투자 뭐 등등 해서 일본은 뭐 제도가 있으면 이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텍스리스도 어떤 방향이든 최근에 졸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초기년도 이 감가상각을 30%까지 늘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수부가 그런 것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 벙커링은 우리가 카프나 바프나 이런 원래 이 정산 스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운업체 인터뷰를 하니까 카프나 바프로 해서 벙커링에서 발표하는 그런 어떤 이 조정 문제는 화주와의 그런 조정 스킴을 넣으면 되겠다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중에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예,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충분히 하셨다고 좀 빨리 마쳐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 크루즈를 짓기 전에 조선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첨단 산업을. 우리는 조선이 첨단 느낌이 좀 안 드는데 중국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자동화, 로봇, AI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유가 수만 가지 들고 안 하려고 해도 이유는 이제 수만 가지 드는데 우리의 어떤 방향은 이제 그 한국형 10서 법안을 이렇게 만들려는데 이렇게 대부분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그 한국 해운을 대표하는 해운협회, 그다음에 한국 조선을 대표하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또 한국 그 승급에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또 해양수산부도 나왔고 오늘 논의만 해서 끝내면은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장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운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승급 그리고 맥넷까지 해서 한국형 10서 법안 추진을 위한 TF가 되든 특별위원회가 되든 하여간 이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 또 과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 특별위원회 내지는 뭐 TF를 하나 만들어서 좀 그 향후의 일정을 뭐 올해 안에 좀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내년에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일정 프로그램을 하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각 파트의 대표분은 다 계시죠? 예, 상무님, 이상무님, 예, 전무님, 네, 예, 그리고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맥내 또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또 신인환 교수님께 마무리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네. 종합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특히 오늘 토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서삼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맥넷, 부산광역시 한국성급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의 2025년 두 번째 전략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